102페이지. 일단 연금소득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깊게 알면 어렵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할 텐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세부적인 단어들이나 법령을 외울 필요보다는 전체적인 그 과세 구조 자체를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자, 일단은 1번 볼게요.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의 이론적인 과세 방식.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번째,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 그 위에 납입연도는 안 볼 거예요. 납입연도 과세 방식은. 자, 우리가 그 연금을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든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이 있죠. 그러면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이랑 연금을 인출하는 시점이 있어요. 납입과 인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시점 전부 다 과세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중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는 시점에 따라서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냐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현행 과세 체계는 수령연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수령연도에 과세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납입을 할 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은 나의 소득이 많을 때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납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높은 시점에 내가 납입하는 연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로 적용을 받게 돼요.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연금은 내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꺼내쓰려고 적응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금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그 과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과세 체계는 납입할 때 지금 보면 소득이나 세액공제 같은 걸로 과세를 방지를 해줘요. 우리가 국민연금 넣으면 소득공제로 빠지죠. 그리고 연금 계좌에 넣으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과세를 피하게 해주고 대신 연금을 탈 때 아주 저가의 세율로 3에서 5%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 기준을 일단 기억을 먼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제가 칠판을 2개 그려놨는데 요게 그 저희가 흔히 넣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군인이나 뭐 공무원 연금 같은 걸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연금 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걸 저거라고 해요.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일단 공적연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 부담금이 있고 회사의 사용자 부담금이 있죠. 그러면 회사의 사용자 부담금은 불입을 할 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근로자의 개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걸 받게 돼요. 이렇게 불입을 할 때는 전체 과세가 되지 않는 아까 수령연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불입 단계에서는 이런 과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입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겠죠. 그쵸? 뭐 어디 투자하고 주식도 놓고 하겠죠?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 인출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외 수령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수령 시기가 됐죠. 그러면 수령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을 연금 수령이라고 하고, 연금 외 수령은 매달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일시금이 필요해서 한 번에 출금하는 걸 연금 외 수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당연히 요거를 장려를 하겠죠. 그렇죠? 한 번에 그냥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다 뺐으면 이 사람의 노후를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금 소득 자체를 장려를 하는 추세예요. 자, 보면 연금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금 외 수령은 퇴직금이랑 성격이 똑같다고 봐요. 내가 일을 할 때 노후를 대비해서 계속 넣어놨다가 일시금으로 타는 건 퇴직 소득이랑 개념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퇴직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연금 외 수령부터. 이렇게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잘 구분을 합시다. 공적연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불입할 때는 회사 비용은 회사가 넣는 회사 부담금은 회사의 송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넣는 건 보험료 공제로 전혀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영한
다음에 인출을 하게 됐을 때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과세. 그 다음에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공적연금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계산 구조나 이런 것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연금 계좌 갈게요. 여기가 훨씬 중요하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갑시다. 자, 요것도 세 단계로 나눠요. 불이익이랑 그 다음에 운용하는 단계, 그리고 인출하는 단계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 연금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연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노후가 걱정이 돼서 그냥 자기 스스로 한 달에 얼마씩 넣는 자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때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느냐? 아까 수령연도 과세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입할 때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자, 보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퇴직소득세를 떼죠. 퇴직할 때. 근데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구입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 인출할 때 돈을 떼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과세를 이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립분. 내가 연금 계좌에 나의 노후가 걱정이 돼서 한 달에 3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그러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고 해서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넣은 돈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통해서 불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겠죠. 계좌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수령을 할 때, 인출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아까처럼. 자, 연금 수령 방식이 있고, 연금 외 수령 방식이 있어요. 자, 연금 수령하는 것부터 봅시다. 연금 수령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퇴직금, 그리고 내가 넣은 돈, 자기 부입분, 그리고 이 연금 계좌가 운영을 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겠죠. 운용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이렇게는 원금이겠죠. 내가 넣은 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자가 되겠죠. 연금 계좌의 원금, 이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연금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 그 재원이 퇴직금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연금 수령을 했기 때문에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대신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줘요. 퇴직금의 성격 자체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는 소득을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은 분류과세라는 체계를 취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건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특별하게 너만 빼서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게 해줄게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연금 수령할 때 그 재원이 퇴직금이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만 세금 자체는 적게 낼 수 있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원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금이 이제 자기 부립분이죠. 자기 부립분이 퇴직금이랑 자기 부립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부립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넣게 되면 내가 돈을 넣었음에도 넣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못 받아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러면 저희가 원칙은 연금이 아까 납입할 때 과세하지 않고 수령할 때 과세한다는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 세액공제의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은 지금 납입할 때 과세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기 부입분, 내가 넣은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았으면 내가 불입할 때 세금을 냈겠죠. 이런 애들은 연금으로 수령을 해도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불입을 했는데 불입하는 시점에 세액공제로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늙으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시금이 필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의료 목적에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긴 해요. 연금 수령인데 연금 수령을 하지 않아. 그냥 돈을 일시에 빼버리는 거야. 근데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해줘요. 왜냐하면 네가 아프니까 내가 봐줄게. 과세 입장은.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의 3에서 5%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요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죠. 돈을 일시에 빼는데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 의료인출 외의 목적으로 그냥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그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가 되고 연금소득으로 1,200만 원 이하면 종합이든 분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건 뒤에 가서 다 자세히 할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운용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부리분 세액공제랑 똑같은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금 외 수령을 볼게요. 자,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놨다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지 않고 돈을 일시에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재원이 4가지가 있겠죠. 내가 퇴직금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뺄 수도 있고, 내가 차곡차곡 넣어놨다고 한 번에 뺄 수도 있고, 운용수익을 한 번에 뺄 수도 있어요. 그 재원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었다가 일시에 빼요. 퇴직금이랑 다를 게 전혀 없죠. 퇴직소득으로 과세. 그 다음에 요거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기 불입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 내가 불입을 할 때 세금 냈다는 뜻이잖아요. 이 친구는 과세를 안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연금으로 수령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돈을 넣을 때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불입분 세액공제를 받거나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연금 계좌에 넣었다가 한 번에 빼요. 연금 수령이 일시출금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15%. 복잡하죠? 이거를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개념 자체를.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데 그 재원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종합과세랑 분리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보시면. 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 갈게요. 지금 102페이지에 가로 2번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가로 3번에 공적 연금 소득을 혜선 씨 한번 읽어봅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외기준법, 군인연금법, 군인재외가정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결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각종연금. 네, 감사합니다. 자, 공적연금은 아까 말했듯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적연금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연금 계좌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씩 여기다 대입을 해서 봅시다. 사적연금 소득, 연금 계좌의 연금 수령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 2연 퇴직소득. 연금 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저희가 원천 징수를 안 해서 퇴직소득 써야 돼요. 그거를 연금 계좌에 넣어서 운영을 하면 연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납득. 자기 불입분 세액공제를 받은 요 연금 수령하는 분을 연금 소득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운용수익. 요거.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사연금 소득은 없습니다. 문제는 보면 제공된 게 없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연금 소득 금액의 계산. 계산 구조는 일단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빼면 연금 소득 금액이 되고요. 연금액에는 이제 비과세 금액 제외하고 총 연금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근로소득 공제처럼 나라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공제를 해줘요. 그걸 이제 연금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공적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실제로 실무적으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거 어렵고요. 자, 107페이지 가볼게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것.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아래 1, 2, 3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 시 소득 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 과세 대상이 아닌 것부터 먼저 인출, 과세 대상 중에서는 세부담이 적은 것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규정하여 과세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그 공부 자체가 되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연금 계좌에서 인출을 할 때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재원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 부득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죠. 이때 과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했으니까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재원이니까 아까 분리과세라고 했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일시에 수령하는 게 퇴직금이랑 다른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었다가 연금 외에 수령하는 방식은 퇴직금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과세가 제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용수익으로 발생된 금액을 연금 외에 일시 출금을 하게 되면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한번 그 상황원 씨가 읽은 걸 제가 읽어볼게요. 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1, 2, 3번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소득 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 과세 대상이 아닌 것부터 먼저 인출을 해서 과세 대상 중에서는 세부담이 적은 것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규정하여 과세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연금 수령이든 연금 외 수령이든 꺼낼 때 돈이 일단 과세가 되잖아요. 요 케이스를 빼고는. 그쵸?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세율이 낮은 것부터 먼저 꺼내는 게 가장 좋죠. 굳이 세율이 높은 걸 먼저 꺼내서 세금을 미리 낼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그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자, 꺼낼 때 뭘 제일 먼저 꺼내야 되겠어? 공제 안 되는. 1번을 먼저 꺼내야 되겠지. 꺼낼 때 과세가 안 되잖아. 그치? 왜냐면 넣을 때 돈을 냈으니까 꺼낼 때는 과세가 제외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꺼낼 때 돈이 과세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먼저 꺼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2번. 퇴직금 베이스를 먼저 꺼내야 되겠지. 일단 퇴직소득세는 굉장히 세율이 낮아요. 3에서 5%. 그리고 분류과세죠. 종합과세는 안 되죠.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 수령하는 애도 무조건 분리과세죠. 얘도 세율이 3에서 5%예요. 얘가 이득인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번을 꺼내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고 기타 소득은 심지어 세율이 15%예요. 그치?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1, 2, 3번의 순서대로 맞춰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이 1, 2, 3번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세율이 몇 프로인지,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자, 1번 과세 제외 금액은 자기 불입분 중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그리고 2번의 퇴직금은 2년 퇴직소득. 이게 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떼지 않고 넣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은 자기 불입분 중 연금 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연금 수령 한도는 간단하게 읽고 뒤에 예제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연금 수령 한도는 지선 씨가 한번 읽어봅시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니 의료 목적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와 무관하게 연금 수령으로 봄. 일단 여기서는 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이라고 해놓고 한도를 안 정해놓으면 연금 수령으로 하는 게 과세 혜택이 훨씬 크죠. 전체적으로 세율이 낮거나 과세가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한도를 안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연금 수령으로 해가지고 일시에 빼버리겠지. 그래서 한도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인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출을 하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인출. 홍성님 읽어주세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에 수령하는 것으로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의 수령분이 인출된 것이고. 네, 이거는 뭐 내용 간단한데요. 계좌에서 내가 50을 꺼냈어. 근데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30이고 50을 꺼낸 거야. 그러면 일단 연금 수령으로 30을 먼저 한 걸로 봐요. 그리고 연금 외 수령으로 20을 한 걸로 봅니다. 연금 수령을 먼저 한 것으로 봐요. 이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별표 1의 연금 수령 연차는 밑에 거는 볼 거 없고 요것만 주실게요.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연금 수령 연차라고 합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에 별표 2번은 읽어보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0페이지 예제를 풀어보면 이제 다 솔직하게 이해가 될 텐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영어가 어렵죠? 제가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하고 있던 거주자 J는 22년부터 동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22년과 23년에 인출한 금액은 3,000과 4,000이다. 이 중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없다.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과 23년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쭉 적혀 있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7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읽고 여기서 구해야 할 건 뭐냐면 연금으로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총 연금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2년 거부터 먼저 봅시다. 1번, 예제 1번. 22년 연금 계좌 인출액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지금 22년에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이 22년이죠. 현재 평가액, 2년 퇴직소득 3,000. 여기가 3,000 있죠. 뒤에 객단위로 쓸게요. 22년 거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1,000이 있죠. 자기불입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0 있어요. 그리고 운용수익 2,000 해가지고 이렇게 다 더하면 연금계좌 평가액이 되겠죠. 이게 22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각 그 재원들을 먼저 문제에 써봅니다. 한번 써보고, 자, 두 번째는 연금계좌에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000을 인출했나요? 3,000을 인출했어요. 총 연금 수령을 했든 연금 수령 외를 했든 어쨌든 인출을 총 3,000을 했어. 그럼 이 3,000 중에 얼마를 연금 수령했고 얼마를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수령을 했는지를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합니다. 자, 이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구해요.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빼고 연금 계좌 평가액을 빼고 그 분의 평가액 곱하기 120%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자, 연금 수령 연차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얘기를 했죠. 자, 문제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소득세법에 따른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7년이다. 그럼 17년부터 인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2년 현재의 연차는 17, 18, 19, 20, 21, 22 6년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는 11에서 6년 차를 빼고요. 그 다음에 22년의 연금계좌 평가액 얼마예요? 1억이죠? 여기에 120%를 곱합니다. 하면 24가 나오나요? 네. 24.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총 3천을 인출했는데 연금 수령 한도는 24예요. 그러면 연금 외의 수령은 6으로 보겠죠. 아까 이 인출 금액이 한도를 넘어가면 일단 연금으로 먼저 수령한 걸로 보고 연금 외로 수령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도를 구했고 우리가 아까 꺼내는 순서를 정했잖아요. 1번이 뭐였어요? 세액공제 안 되는 거. 요거죠. 1번. 2번은 퇴직금. 그리고 이게 3번입니다. 자, 연금 수령부터 갑니다. 연금 수령 총 한도 24고 지금 꺼낼 수 있는 1번이 10밖에 없죠. 꺼냅니다, 먼저. 꺼내고 자, 그 다음 5번은 자기불입금 세액공제 안 받은 거 그리고 퇴직금 14 꺼낸 거예요. 얘는 14 꺼내고 16 남았죠? 이렇게 자, 연금 수령 외 갑니다. 연금 수령 외도 순서는 똑같아요. 과세가 제외되는 걸 먼저 꺼내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꺼내야 되는데 1번 다 썼어 방금. 그래서 2번으로 갑니다. 2번 16 남았고 6을 인출했으니까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럼 다 꺼냈죠? 자, 그럼 이제 과세를 구분을 해봅시다. 얘는 뭘로 과세돼요? 자기불입금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안 돼요. 과세 안 되죠? 요건 과세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로 과세되죠? 분리관리. 그쵸? 연금소득인데 무조건 분리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뭘로 과세돼요? 분류관리. 분류,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14. 근데 종합소득 되는 건 없어. 요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자, 23년도 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보지 말고 한번 이 틀에 넣어가지고 다 보지 말고 풀어봐요. 자, 23년 갈게요. 요 순서만 지키면 엄청 쉬워요. 자, 일단 그 문제의 평가액이 나와 있으니까 평가액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퇴직금 10 있고요, 23년. 그 다음에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4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수익은 22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3년의 총 평가액은 7조 200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총 4천만 원을 꺼냈어. 4천만 원 중에 뭘로 연금, 얼마가 연금 수령인지를 저희가 구해야 되겠죠? 자, 연금 수령 한도 11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23년은? 7년. 그쵸. 17년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23년은 7년 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야? 평가액이 72 곱하기 120으로.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작아지는 게 한도가 커지죠? 그쵸?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 한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쵸? 11년 차가 되면 없어지는 거고요. 한도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연금 수령 한도가 21.6인가요? 네. 그리고 18.4 연금 수령 외. 자, 그러면 1번부터 꺼냅시다. 연금 수령부터 갑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 가죠? 10 가고 퇴직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뭐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여기서 11.6 꺼내면 되나요? 네. 네. 꺼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외가 18.4를 꺼내야 되는데 남은 게 요거밖에 없네요. 18.4. 자, 과세 구분 해봅시다. 요거 뭘로 과세돼요? 분리관리. 뭐? 분리관리. 그쵸. 연금소득에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 다음에 요거 뭘로 과세돼요? 기타 소득. 그쵸.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 수율은 15%. 15%. 요즘 특이한 거예요. 연금 원래 그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인데 요거는 15%라서 기억을 해야 되고 요거는 뭘로 과세돼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1,200만 원 미만이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랑 선택. 자, 마지막 거 한번 풀어봅시다. 3번. 의료 인출 있는 경우. 22년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문제의 예제를 보면, 문제의 그 3번을 읽어보면, 의료 목적의 인출이
지금 먼저 연금보다 인출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의료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의료 목적의 인출은 아까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안 끼친다고 했어요? 상관없이 그냥 이 연금 수령 한도랑 상관없이 그냥 인출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4,200의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의료를 먼저 인출을 했기 때문에 갑니다. 얘도 순서는 똑같아요. 1, 2, 3. 여기서 10을 꺼내 쓰겠죠? 네. 수익금을 못 받은 거. 그리고 퇴직금에서 30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남았네요. 그리고 수령 한도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했으니까 아까 22년 한도가 24였죠? 네. 여기 6이고. 근데 다 썼으니까 여기 24?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과세 부분 해봅시다. 요거는 아까 다 했으니까 요것만 해봅시다. 요거 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무조건 불리가세. 무슨 소득에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 소득. 연금 소득에. 그치? 요것도 연금 소득에 무조건 분리과세. 이해됐죠? 네. 자, 뒤에 세율만 한번 체크하고 바로 예제 푸는 걸로 들어가봅시다. 자, 112페이지 갑시다.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 윤혜씨 읽어주세요. 일반 공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 공유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이번 연금계좌, 연금 수령소득, 연금 수령한 날, 3번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과세 방법 볼게요. 1번 소득의 지급자. 지급자가 어떻게 이제 과세를 해야 되냐. 원래는 원천 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요거는 그 민철이가 박스 안에는 다 읽어줄까? 공적연금소득 월 공적연금소득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표에 따라 원천징수와 기본세율 적용.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하 사적연금소득 지급 시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아래 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생각을 하면 매달 나올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이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연말정산을 먼저 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그 과세 신고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은 하단에 보면 3에서 5%의 세율로 주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연말정산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13페이지는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114페이지. 소득의 귀속자. 자, 소득의 귀속자 볼게요. 요거는 그 민정이가 한번 읽어볼까? 원칙,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한 단 공적 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확정 신고 생략 가능. 예외 무조건 분리과세, 이연 퇴직 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연금 계좌세 공제를 받은 연금계장 납입액 및 운용 수익을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2번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외에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네, 설명했던 거죠. 다시 간단히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만이 원칙부터 볼게요.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근데 아까 국민연금처럼 요거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끝난다.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이연퇴직 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요거. 그 다음에 연금 계좌세 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 수익을 의료 목적의 그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에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입니다. 요거 합계액이 가능하다. 우리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자, 요거 하단의 별표는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연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중에 114페이지라고 될 거죠. 요거 풀어주세요. 같이 풀어봅시다. 아, 말해도 돼요? 자, 문제를 누가 읽어볼까? 정유정. 1번부터 다 읽어요. 다 그냥 문제 전체 한번 읽어주세요. 종합 가세되는 총 연금액을 구하시오. 1. 갑은 2016년 4월 1일에 연금 계좌에 가입하였으며 2022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2. 갑의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은 2억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A. 연금 계좌 본인 불이익액 7천만 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 600만 원. B.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 1,200만 원. 이연 퇴직소득세 48만 원. C. 연금계좌 운용수익 1억 1,800만 원. 3. 갑이 2021년 22년으로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다 타자를 잘못했네. 2022년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의료 목적의 인출 1,000만원. 인출일 2022년 5월 5일. B. A 외의 사유로 인한 인출 3,400만원. 인출일 2022년 10월 5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것은 아니다. 3번에 전부 연도 22년으로 바꿔주세요. 잘못 쳤네요. 사이드는. 자, 봅시다. 일단 뭐부터 봐야 될까요? 평가액부터 걸러볼까요? 봅시다. 여기 퇴직금 얼마 들어가면 되나요? 12,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자기 불입금 세액공제가 안 되는 금액 6. 밑에는요? 64. 그 다음 운용수익 118. 118. 그렇지. 요거를 다 더한 금액이 2억이 당연히 되겠죠. 평가액이니까. 그쵸? 자, 요거를 구한 다음에는 우리가 인출한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 의료 인출이 지금 B, A 외의 사유로 인한 인출보다 빠르죠, 날짜가? 그러면 의료부터 먼저 써주는 거예요. 의료가 지금 1,000이고 요 전체 인출이 지금 3,400입니다. 근데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연금 수령 한도를. 자,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해봅시다. 불러볼까요? 11 빼기 얼마예요? 7. 아, 7? 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와요. 1이지. 자, 다시 볼까요? 자, 이 지금 페이지를 펴보세요. 108페이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을 할 때 연금 수령 한도는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빼고 평가액 곱하기 120%를 합니다. 자, 수령 연차는 뭐냐? 별표 1번,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자, 문제를 다시 봅시다. 갑은 16년에 가입을 했지만 22년부터 수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데는 요건이 있어요. 뭐 나이가 55세가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22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으면 22년이 연금 수령 연차가 되는 거예요. 최초 과세기간. 자, 그러면 얼마 들어가야 되죠? 1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 평가에는요? 2억. 200이 되고 120% 계산하면 얼마죠? 얼마? 얼마 나오지? 2,400 나오나? 네. 2,400. 자, 그럼 34 인출했는데 연금이 24고 연금외가 10이에요. 자, 그러면 갑시다. 의료 먼저 인출했으니까 세액공제 안 되는 것부터 꺼내야 되겠죠? 6 꺼내고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꺼내죠? 퇴직금이 4를 꺼내면 되니까 퇴직금 8 남았습니다. 의료는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꺼내는 거 계산해봐야 되죠. 지금 자기불입금 세액공제는 다 꺼냈어서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남은 거 마저 써야 되겠죠? 4 쓰고 그 다음에 20 남았으니까 3번에서 꺼냅니다. 위에 8이네요?
가졌습니까? 10 가져.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총 연금액은 얼마예요? 10. 네? 16. 16.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요거는 뭘로 과세가 되나요? 4. 연금에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6은 과세가 되지 않고요. 8은 뭘로 과세가 될까요? 연금에 무조건 분리과세로 적용받죠. 그리고 요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16은 12가 넘었으니까 종합과세 대상이죠. 무조건. 그리고 연금 외의 금액은 지금 기타 소득 15%. 간단하죠? 일단 84페이지 볼게요.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어떤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무관하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3번 볼게요.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소득 처분을 하다 보면 상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자 상여가 되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돈은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상여로 인정이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소득세 2에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퇴직금으로 신고를 하지만 그 한도가 넘어버리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초과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85페이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자, 근로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1번,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밀비나 판공비가 그냥 이름이 이런 식이고 사실은 업무 추진비, 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실비 성격처럼 어디에 쓰였는지가 명확하면 회사 법인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한테 급여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거의. 자, 어렵죠? 이게 이제 스톡 옵션,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 매수 선택권의 개념부터 설명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 벤처로 시작한 창업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건지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란 개념 자체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88페이지 그림을 먼저 보면서 생각할게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창업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지금 거의 0에 수렴해요. 근데 여기 임직원이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 이 회사가 볼 때도 이 직원을 좀 잡아줄 어떤 유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의 성장 가치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임직원을 잡아주기 위한 어떤 보상의 성격으로 우리가 지금은 가치가 별로 없지만 나중에 엄청 비싸질 거야. 근데 네가 이거 나중에 만약에 500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너한테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하는 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요거를 실제로 스톡옵션, 실제로는 그 부르는 용어는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이게 과세 체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행사가액, 우리가 스톡옵션을 세팅을 할 때 너한테 얼마의 금액에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행사가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취득가액이 되겠죠. 주식의 취득가액. 이 사람이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 가격은 20원이고 실제 시가는 5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시에 원래는 50원을 주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20원에 취득을 했죠. 3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자, 이 30원의 이익이 이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리고 근무를 하지 않는 외부의 사람이다. 회사를 했다.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에 취득한, 행사가액에 취득한 이 주식을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양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차액 30원은 이미 한번 과세를 했잖아요. 그럼 양도하는 시점에는 요때 가격의 시가랑 양도 가격의 시가의 차이 50을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줘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행사할 때 시가 차익으로 한번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이렇게 두 번 과세를 하죠.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일정 금액으로 행사를 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해줘요. 이게 실제로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냥 미시령 이익이잖아요. 가치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 이걸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이에요. 모든 벤처기업은 아니고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은 행사할 때 시가랑 차액을 과세하지 않고 양도하는 시점에 전체 과세를 합니다. 과세 이완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다시 가봅시다. 85페이지 내용을 다시 볼게요. 요거 그림을 보고 이제 요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뒤로 갈게요. 근무법인 또는 근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행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 되겠죠. 자, 잘 알아두세요. 요거는. 그 다음 4번,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리고 5번,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가의 이자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이제 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제외하고요. 8번이 아까 얘기한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이 넘어버린 퇴직금에 대해서는 급여로 본다. 퇴직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쭉쭉 뭐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들이죠. 어려운 건 없고요. 87페이지가 아까 얘기한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88페이지 갑니다. 88페이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1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건조금 중 400평년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그리고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그 다음에 3번은 구조조치 없어요. 노비사주 조합의 저가 취득이익은 실제로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과세 볼게요. 급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비과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봅시다. 1번 회사로부터 수령한 특자금. 자, 회사로부터 내가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닐 그 등록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등록금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비과세 처리해주는 어떤 일정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1번 업무 관련성. 내가 가는 대학이 그 내가 일하는 종목이랑 겹쳐야 돼요. 항목이랑. 당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지급 기준. 당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그리고 반납 조건. 뭐 교육기관을 초과하거나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반납하는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금액은 비과세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밑에 주석을 볼까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은 위에 1, 2, 3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지금 1번의 업무 관련성 자체가 당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가족 자체는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봐두십시오. 이렇게 넘어갈게요. 99페이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부여. 1번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자, 이 주석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교통비라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교통비를 이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비의 명목으로 그냥 한 달에 얼마씩을 받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근로소득인 거야. 그치? 그냥 그 급여를 주는데 그 항목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이 근로자가 먼저 내가 어디 가서 출장을 갔다 온 금액을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회사한테 제출을 하면 그 금액을 확인을 해서 회사가 주잖아요. 그건 급여가 아닌 거지 당연히. 그치?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소유에 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통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급여를 나눠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2번.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건데 또 한번 읽어보자. 민정이? 읽어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두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A.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 예교원. 2.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의 하나. 미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C.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부서로 한정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는 C 케이스죠. 어떤 뭐 법률에 따라 인정받는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로 한 달에 20만 원을 비과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 연구인력 개발비 세금을 받는 회사들 많잖아. 그런 업체들 중에 이 비과세 혜택 받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시간 많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가로 3번 왜 비교됐다. 자, 요거는 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월 100만 원 또는 일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해준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네, 요거 없고요. 96페이지 4번 볼게요. 사용자 부담 걱정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혜린이 한번 읽어볼까? 밑에 표까지 전부. 국민건강보험법, 교육보험법 또는 노인장기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후 사용자 생활부담 등 근로소득 기간, 급여가 아니라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 부담액, 이 사용인 근로소득 기간 등 사용인이 부담한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아 자신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A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부패한 후 B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이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죠. 요거는 뭐 적혀 있는 것처럼 급여가 아니라 나라에서 부담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하단에 보면 그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가 되겠죠. 요거는 사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빼야 되는 금액인데 회사가 대신 내준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급여로 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아 자신이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납한 금액은 총 급여에 포함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생산직 근로자 등의 시간 외 근무수당. 요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개념만 한번 볼게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장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을 비과세를 해준다. 생산직 근로자는 뭐 연간 240만 원 정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94페이지 식대입니다. 한진 한번 읽어볼까요? 식사대. 1번 근로자가 선액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식권 등 내고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 2번 1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되면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주석도 읽어주세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첫 번째,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거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본다. 두 번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관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이 내용 되게 간단하죠. 일단 식대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원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서 받지 않고 그 회사에서 식대가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전부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근데 두 개가 중복이면 10만 원 비과세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주석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바로 7번 출산 보육수당. 요거는 왼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입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네, 감사합니다. 밑에 8번도 읽어주세요.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학생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네, 9번도요. 독립생적 성질의 규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A.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B. 소액주주인 임원. C.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네, 사택 제공 이익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다음 9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근히 종종 있는 일이에요. 사택을 제공받았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 자, 2번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주택을 제공을 받을 때 사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주택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회사에서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각각 과세랑 비과세가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주택 자금 대여 이익. 주택을 사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 금액이. 무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되는데 지원하는 그 세제 혜택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밖의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리고 출자 임원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종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회사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 급여를 마음대로 가져간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 사택 제공 이익. 사택 제공 이익은 출자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이나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자 임원만 결정권이 있는 본인의 급여를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기타 법정의 비과세 항목은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96페이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연금이랑 똑같이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받고요. 총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실제로 필요경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마다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공제의 산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액은 뭐 이런 거는 교육기본은 전혀 없고요. 자, 근로소득의 수입식 봅시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거겠죠. 지급받는 날이 아니에요. 인정상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97페이지 문제 총 급여의 계산하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자, 일단 1번에 급여를 2,940만 원 받았죠, 총. 여기서 혹시 비과세 금액이 있을까요? 얼마예요? 120만 원. 아, 뭐 다 다른데? 얼마라고요? 얼마예요, 비과세? 240? 얼마? 120이라고 했죠? 또 다른 금액이 있어요? 비과세? 자, 봅시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기본급 상여는 이슈 없죠? 그리고 시간의 근무수당은 생산직에 대한 어떤 그 반서를 안 줬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자녀 교육비 보조금. 자녀의 교육비는 인정이 안 되죠? 그 근로자 본인의 그 학자금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 금액이에요. 5번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10대 보조비 240만 원 써놨어요. 근데 단 읽어보세요. 정유정님. 단, 식대는 회사가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식권으로 받은 것이다. 이거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쵸? 음식으로 제공받았잖아요. 네? 음식으로 제공받았잖아. 식권인데요? 식권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걸 준 거잖아. 카드 같은 걸. 자, 다시 봅시다. 식대가 헷갈리나 보네. 그 주석 1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유정. 네? 주석 1번. 94페이지 주석 1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본다. 그렇죠?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10대 보조비는. 그러면 일단 지금 총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를 해야 되니까 240만 원은 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회사는 갑의 사회보장성 보험료 연간 총액 96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다. 여기서 지금 뭔가 더하거나 뺄 금액이 있나요? 네. 얼마예요? 48만 원. 을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치? 자, 이 96만 원이 회사 부담분 48만 원이랑 근로자 부담분 48만 원이 있어요.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냈으면 그냥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도 그냥 근로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제액이 되는 건데 이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같이 내준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그러면 요거는 급여를 받아서 낸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연금 토탈. 자, 그 다음에 3번. 회사는 22년 3월 10일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면서 가백의 성과급 750만 원을 줬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예요? 왜요? 처분일이 4월 10일. 그치, 처분 결의일이 22년이죠. 이게 처분 결의일이 22년 3월 10일이면 귀속은 사실은 21년 거일 거예요. 근데 이 잉여금 처분 결의로 이제 받는 성과급은 처분 결의일이 귀속시이기 때문에 22년의 급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얼마 나오지? 모르겠다. 3, 3, 4, 8?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타소득 할게요. 기타소득이 내용이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일단 처음에 소득의 그 어떤 종류들을 쭉 보고 과세 체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기타 소득의 개념을 준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15페이지입니다. 기타소득이란 하고 싶은 대로 해. 손아씨 읽어주세요. 기타소득의 개념.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아래의 2개의 열거된 소득이다.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될 때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한 타소득 조사입니다. 네, 기타 소득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시 우발적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어떤 사업성이 있거나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체계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화살표도 중요합니다. 어떤 소득이 기타 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될 때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번 금융소득이 발생했어요. 주식으로 이익을 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이지만 금융소득으로 먼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타 소득의 범위 봅시다. 실제로 기타 소득을 실무상 접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보면 자, 1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저작자 외의 자예요. 저작사가 본인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대가를 받는 건 사업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라고 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네모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고 쭉 내려가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팔거나 쓰게 하는 대가는 전부 사업소득이지만 저작자 외자는 그렇지 않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각종 무채 재산권 양도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 자, 여기서 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상표권, 영업권 이런 것들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잠깐 이용하게 해주고 받는 대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여기서도 키워드는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물품 또는 장소를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점 보면 유가증권의 일시적인 대여료는 주식 채권 대차 거래 시 대여자가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것도 어제 같이 본 거죠. 그리고 6번 볼게요. 4, 5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6번 볼게요. 계약액,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케이스에 상관없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주택을 샀는데 주택을 내가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을 넣죠. 계약금을 넣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내가 너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줄게 라고 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 바뀐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발생하는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이라든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같은 것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 넘어갑니다. 주석이 중요한데요. 기타 소득의 계약금, 위약금, 배상금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요. 1번 지선 씨 읽어봅시다. 1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당한 것과 같이 그 상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번도 네, 읽으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 보상으로 받는 사망, 상해 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재산권 1번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그 위약금이나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그 배상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자, 7번, 8번이 실무적으로 잘 많이 보일 텐데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예창작 소득이라든지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들은 전부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7번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의 네모 박스 안을 한번 준혁이가 읽어봅시다. 그 흰색깔 말씀하실까요? 네, 박스 안이에요. 그쵸. 흰색깔. 원고료 등의 소득 부분,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받는 인세, 사업소득, 업무관계에 있는 사고배제 원고료, 신규 채용 취업, 사내교육 출제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은 근로소득, 근무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한다.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해 사고 등의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을 친다. 고용관계 없는 타회사의 신규 채용 취업, 사내교육 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친다. 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점인 업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회사에 어떤 능력을 제공을 했을 때는 업무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가요. 상여금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겠죠. 근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업무랑 상관없이 별도로 뭔가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들이 있어요. 나의 업무랑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 업무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용관계 없는 타회사에 어떤 제공하는 능력들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렇죠? 자, 8번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 네, 상미리 한번 읽어볼까? 네모 박스 안에. A.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요 등의 대가를 받는 능력. B.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능력. C.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소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능력. 대학의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 용역 포함, 교수가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 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 B. 그 밖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그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능력. 예, 모델 출연료, 공청회 참석 대가. 그렇죠. 다 어떤 일반적인 메시지가 있죠. 일시적인 제공을 한다든지 나의 업무랑 관계없는 용역을 제공을 할 때는 기타적으로 분류를 한다. 되어 있고요. 강사료의 소득 부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김혜인 한번 읽어볼까요? 강사료의 소득 부분, 소득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시간 등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강사료, 학원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위외 강사료, 특강요금, 고용관계 없는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으로 등의 대가를
그쵸? 똑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근로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로관계 없이 프리랜서처럼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사업이나 근로랑 기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인정 기타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의해서 기타로 처분된 금액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10번, 11번, 12번은 이제 복권 당첨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가 설명한 거죠. 퇴직 후에 얻는 일정한 이익인데 A 같은 경우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용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서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라고 아까 근로소득 하면서 같이 공부했고요. 사례금 14번 사무처리 또는 영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이것도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수입 중 자기 부입품 용용 수입 우리 알아배웠죠? 연금 계좌에서 일시적으로 빼는 그 금액 중에 재원이 자기가 넣은 금액이거나 운용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일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15% 분리과세한다라고 우리 아까 배웠었죠? 그리고 17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폐업 전 해지 일시금. 자, 요거 그 밑에 글을 혜선 씨 한번 읽어봅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불안정 공제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불량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 공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네, 이거는 그 뒤에 그 121페이지 주석에 표 잠깐 보고 있을게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소상공인 공제부금 넣는 개인 사업자를 많이 봤을 텐데, 자, 요거는 개념이 되게 심플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이제 개인 사업자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보장 같은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부금에 일정 금액을 넣어서 내가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뭐 좀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공제부금에서 내가 저축한 돈에 그 플러스 알파를 더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연금 같은 제도예요.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개인 사업자가 되는 연금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연금이랑 그래서 과세 체계가. 일단 내가 공제부금을 넣었어요. 말이 어려운데 공제부금이 예금처럼 저축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제부금을 넣을 때 소득공제가 한도만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한도 안에서 공제부금을 적립을 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납입 시점이랑 인출 시점이 있잖아요. 납입 시점에 그 과세가 되면 수령할 때 과세가 안 되고 이때 과세가 안 되면 수령할 때 과세가 되는 체계죠. 그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납입할 때 과세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든 이 공제부금을 출금을 하게 될 때는 전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15년 이전이랑 이후로 나뉘는데 15년 이전에 폐업 등의 사유로 해서 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이나 연금 같은 개념으로 가요.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으면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이랑 똑같은 성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지만 과세를 안 했어요. 원래는 퇴직금으로 과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15년 이전의 폐업 등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공제부금에 넣은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실질에 따라서. 근데 15년 이후에 법을 개정을 해요. 15년 이후에 법을 개정을 하면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뺄 때 인출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나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랑 똑같은 성격으로 봐요. 폐업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봐서 퇴직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 개인사업자가 공제부금을 넣다가 일시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일시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폐업을 하지 않는데 폐업 전에 해지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때는 봅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때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고요. 소득공제를 받거나 이자로 운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출금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 연금이랑 전체적으로 과세 체계가 똑같죠? 이 세부적인 계산 방식은 볼 필요 없고요. 121페이지 주석에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차이로 인해서 출금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뇌물, 날선 수재, 개인 수재에 의하여 가중금품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19번 종교인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기타 법에 열거된 다음 소득, 이것도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완식 한번 읽어볼까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권리의 양도되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C.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 유실물의 습득 또는 내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F.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네, 감사합니다. 자, 122페이지 갈게요. 3번 성화, 불통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여기 소득 부분의 원칙이랑 예외를 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원칙, 성화 불공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개념 규정, 기타 소득의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한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 첫 번째, 성화 불공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화 불공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 같은 경우. 두 번째, 성화 불공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네. 자, 이 성화 불동품의 양도는 법 개정이 되게 자주 일어난 그 법령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된 법령은 이 개인이, 그 나라가 개인이 어떤 그림이나 불동품을 파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이게 일단 수면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고, 그리고 거래를 한 게 포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거를 거래하는 매매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그림을 판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칙을 보면 성화 불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 사람이 사업성을 가졌든 아니든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1차적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1번과 2번의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1, 2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을 가졌다든지, 2번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업자라는 형태가 갖춰지면 네가 그림을 양도한 걸 사업소득으로 봐주겠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먼저 분류를 하고요. 사업자 등록이나 물적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기타 소득의 그 그림들의 과세 대상은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거, 요것만 체크를 해두시고,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다만 이 거래들은 전부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23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면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 7번이 보이죠. 성화 불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내가 그림을 갖고 있는데 박물관에 기증한 걸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비과세로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한 비과세는 뭐 지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나라에서 주는 상금들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을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훈법에 따른 뭐 상금이라든지, 그리고 4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종업원 또는 뭐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반으로부터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 요거는 이제 근무 어떤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로안이 중요하죠.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 발명 보상금 중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원래는 500만 원까지 기타 소득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근로소득에 보면 직무 발명금은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두 개가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받은 금액이 있으면 기타 소득에서 그만큼 빼고 한도를 정할게 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124페이지 봅시다. 대표 이건 한번 볼까요? 방금 설명한 건데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사례가 나와 있죠. 그 X1년 5월 10일에 직무 발명 보상금 300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던 시기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원래는 300만 원을 발생했는데 300만 원 비과세가 돼서 이제 과세되는 금액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7월에 퇴직을 했죠. 그리고 9월에 직무 발명 보상금과 관련해서 400만 원을 추가로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근로소득에서 30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는 원래 한도가 500만 원이죠. 근데 300만 원을 뺀 20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랑 근로소득의 그 한도를 합산해서 보는 거예요. 500만 원은 각각 500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중에 하나죠. 사업소득이랑 똑같이. 자, 필요경비 규정 엄청 중요해요. 125페이지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원칙 한번 읽어봅시다. 혜린이가.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인되는 통상적인 과세액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구성하지 않는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고. 네. 일단 원칙적으로 내가 이 기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있으면 그 경비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필요 경비 의제 규정이 훨씬 중요해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맥스,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랑 총 수익 금액의 일정률을 필요 경비로 본다. 소득세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세법에서 맥스 규정이 나오는 규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 규정이 맥스 규정이에요. 내가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100원이고 필요 경비 의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비가 1000원이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큰 걸 경비로 봐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경비는 최대한 많이 봐줄게 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만 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거든요. 자, 그 일정률 80%를 그 준영이 한번 읽어봅시다. 9분. 하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셋,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기준 지체상금. 네, 요렇게 세 가지는 경비의 80%를, 그러니까 실제 기타 소득의 80%까지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0%도 준영이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각종 무채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8.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 그쵸. 자, 요렇게 60%의 경비를 인정받는 건 5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7번, 8번이죠. 7번, 8번.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60%까지 인정이 된다. 요거 8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성화골동품은 따로 안 볼게요. 실제로 잘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타
기억나나요? 1번 슬롯머신 등에서 받는 당첨금품 등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 2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구매자가 구입한 적정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0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1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필요경비를 내가 이 복권을 사는데 발생한 1,000원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1번은. 네, 갑시다. 120. 예제를 한번 읽어볼까?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예제. 그 성실히 한번 읽어보자. 1, 2번 정도. 1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이 3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2장을 지급하는 것은 가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입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내 직업만 참여하는 대회이므로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직원 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뭐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기타 소득의 수입식이 갑니다. 자, 기타 소득은 뭐 특이한 그 상황들이 많은데 수입식도 신기해요. 원칙은 현금주의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입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권리금 확충절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3번 인정 기타 소득은 법인의 결산이 확정돼야지 당연히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5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중 자기 구입 부분 운용 수익은 수령한 날, 이것도 현금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케이스 한번 볼게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봅니다. 자, 아까 설명한 케이스인데, 자, 어떤 물건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일어나죠. 근데 그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매수인의 의도로 의해서 해지되는 상황이 생기고 매도인의 의도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각각 다른 케이스거든요. 그 귀속식이나 원천징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매수인이 해지를 하는 케이스예요. 자, 내가 뭔가 사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집을 사기로 했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계약금을 줬는데 매수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도인한테 나 이거 못 사겠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계약,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내가 통보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나 너 때문에 집을 못 팔았으니까 너가 나한테 위약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매도인이 받은 돈이 있죠. 계약금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의 그 수입 시기부터 먼저 봅시다. 수입 시기는 내가 그 해지 통보를 전해야지 수입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돈이 위약금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기타 소득으로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보 의사를 전달한 날,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고요. 자, 원천징수 의무 봅시다. 원래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떼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에는 계약금 목적으로 돈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려면 야 내가 너 위약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니까 20% 줄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매수인의 의사로 해지가 된 케이스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인의 의사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케이스. 자, 매수인이 이제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매도인한테 돈을 줬어요. 계약금을 줬어. 근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팔지를 못하겠다라고 전달을 해요. 그럼 매수인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계약금에다가 내가 너 때문에 계약을 못했으니까 위약금을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이제 그게 합의가 되면 계약금, 당초에 받았던 계약금에다가
위약금까지 얹어서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의 수입 시기는 그냥 돈을 받는 날의 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기타 소득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이해가 되나요? 잘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이 어렵죠? 자,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매수인의 의도로 해지가 되는 케이스에는 수입시기는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본다. 수입시기 잘 알아두세요. 특이합니다. 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자, 좀 특이한 어떤 규정이 있는데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기타 소득 금액 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과세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소득 금액이라는 건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서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5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아예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불금 및 운영 수익은 제외한다. 옛날에 이걸 악용해서 5만 원을 몇백 번 뺀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과세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 없습니다. 자, 예를 보면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25만 원 받았는데 지금 앞에 필요경비 규정을 보면 80% 규정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25만 원에서 80%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5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2번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은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데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 봅시다. 일단 과세 방법은 지급자랑 귀속자의 과세 방법이 있잖아요. 지급자의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보면 원천징수를 해야 함 아래 1, 2를 제외한 모든 기타 소득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징수 세액은 20%가 원칙입니다. 20%고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홍성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를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1.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의 규칙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격이 변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행위가 없어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음. 네, 1번 뇌물 같은 경우는 뇌물 주면서 원천 징수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2번은 아까 매수인의 의사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도 한번 읽어볼게요. 민철. 조학지. 읽어주세요. 127페이지의 별표요. 일반적인 기타 소득 금액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A. 다음의 소득은 소득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에서 받는 당첨금품 등. B.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부금 및 운영기금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은 15%. 네, 예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A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30%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연금 외 수령한 자기부금 운영수익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아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거 같죠? 이것도 15%로 원천징수 수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귀속자입니다. 귀속자 똑같아요. 그리고 귀속자가
그 금융소득의 과세 체계랑 구성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5가지로 나눠요. 일단 비과세. 우리 아까 뭐 나라에서 받는 상금 같은 거 비과세 된다고 봤죠? 비과세는 제외하는 거고요. A로 구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영진이가 한번 읽어볼까? 무조건 분리과세요? 네. 분리과세,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 불입분 및 운용수익,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에서 받는 당첨금품 등. 네. 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많이 했죠. 연금계좌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무조건 분리과세 15%, 그 다음에 서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것도 별도로 과세를 해요. 분리과세로 20%로 과세하고요. 그 밑에 이제 복권 등에 의해서 당첨되는 건 원천징수 세율 20% 또는 30%로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게 혜택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C.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유형 1. 또 영진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과세,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하지만 3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제외함.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D는 유정 읽어봅시다. 비과세 대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유형 1 외의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 소득, 단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함. 예,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 종교인 소득. 네, 이것도 금융소득이랑 크기가 똑같은데 종합과세를 하는 이유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비과세 대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그러니까 A, B, C의 유형을 제외하고 위외의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단 가로 안 되게 중요한데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는 원천 징수가 되지 못해요. 케이스 3. 근데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유사한 케이스죠. 그냥 누가 먼저 해지 통보를 했냐는 차이일 뿐인데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 원천 징수가 안 돼서 이거는 조건부 과세 대상이면 두 개의 계약의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천 징수 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넘어갑니다. 이 조건부 과세 대상 미니.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된 비과세 대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외의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 징수된 기타 소득,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그렇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2에 때려 넣는데 이제 요거는 원천 징수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넣는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특이 케이스가 이제 그 옆에 세율을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은 15%라고 나와 있죠. 자, B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보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 외수령분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고 있죠. 실질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도 똑같은 성격인데 요거는 또 조건부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세율은 똑같지만 과세 체계는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비과세죠? 과세하지 않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에서 과세 끝나요. 그리고 C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D랑 E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D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E는 조건부 과세 대상이죠. 자, D랑 E의 금액을 더해서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D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 E는 조건부지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D랑 E의 합계액의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E도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D랑 E를 합산을 해봤는데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D는 어차피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E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수율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종합과세 하는 경우랑 분리과세 하는 경우를 다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됩니다.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C는 아까 뇌물이었죠. 뇌물은 요거를 판단하는 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판단에서는 제외가 되고 과세는 종합과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자, 주석 한번 읽어볼게요. 주석 첫 번째 거는 그 지상 한번 읽어봅시다.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세액 계산 등의 특례 1.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어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않는 기타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 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다시 봅시다. 계약금이 이제 배상금으로 대체되어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특례. 자, 얘는 일단 원천 징수가 되질 않았죠. 근데 분리과세를 금액이 적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특례가 발생하느냐? 1번,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 기타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 징수 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실제로는 원천 징수가 안 됐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20%로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원천 징수가 된 걸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당 과세기간에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대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합산신고를 해야 된다. 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예제를 볼게요. 아까 다 설명한 건데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거주자 A는 거주자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B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함 이후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케이스 1은 양도자가 계약을 해약한 경우죠. 2번 케이스에 해당되죠. 자, B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을 받아서 위약금을 지급을 할 때 원천 징수를 20%로 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1억입니다. 필요경비 의제에 없어요. 그리고 과세 방법은 조건부 과세, 그리고 위약금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현금주의가 되고요. 케이스 2, 매수인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자, 소득의 지급자는 매수인이 되겠죠. 근데 이미 계약금이 전달됐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은 1억입니다. 필요경비 의제 없고요. 과세 방법 조건부로 들어가고 계약이 해약이 확정된 날, 취소 의사를 전달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은 과세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푸는데 요 틀어주세요. 과세 방법,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기타 소득 금액, 원천 징수 세액을 1에서 7번까지 쭉 써보세요. 12, 1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인지 아니면 뭐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데, 자, 일단 봅시다. 1번 품질 명장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3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과세 방법은? 이렇게 조용하다고? 어렵나? 비과세. 그쵸, 비과세죠. 1시간 연장할 뻔했다. 장난이고. 자, 총수익 금액, 없죠? 비과세니까?
없습니다. 비과세니까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TV 출연료 200만원. 요거는요? 분리과세. 다른 의견 있나요? 분리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있어요, 혹시?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나머지 공부합니다. TV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이죠. 그래서 조건부에 해당이고요. 이거 지금 꼭 같이 봅시다. B가 지금 D라고 한 거야? D? 네? 분리과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쵸? D? 무조건 분리과세? 아니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렸어요. 미라 했어요. 그쵸? 나열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 TV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에 해당이 되죠? 조건부. 자, 총 수익금은 얼마인가요? 200만원. 2가 되고요. 필요경비는 몇 프로 인정이 돼요? 60. 그렇죠? 2 곱하기 60%.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10만. 0.8. 자,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인가요? 16만원. 그렇죠. 여기서 20%를 계산해서 0.16이 됩니다. 자, 3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 75만 원. 뭐예요? 뭐? 조건부? 그렇죠. 조건부죠. 자, 쭉 불러보세요. 네. 뭐? 0.1로 왔네. 그리고 0.03, 30만 원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300만 원이다. 512만 5천 원. 요거는요? 과세 방법은? 그쵸? 조건부가 되고요. 총 수익 금액은 5.125. 자, 요거 필요경비 얼마예요? 307만 5만원. 307만 네. 아까 누가 30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07만 5천원. 그쵸, 307만 5천 원. 아, 잠깐만. 계산하면 맞나? 60%? 자, 요거가 그 맥스 규정에 적용되는 건데, 지금 산업재산권을 빌려하고 받은 대가가 필요경비가 실제로 300만 원이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도 중복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확인되는 필요경비 300만 원보다 많아지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맥스 규정을 적용해서 의제로 갑니다. 실제가 아니라. 60%죠? 네. 그리고 소득 금액은 205만 원. 그리고 뭐 요거는 여기다 20% 곱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미술품. 비과세. 그렇죠. 요거는 비과세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왜요? D. 비과세. E? D. 조건부로 갑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 규정이 요거잖아요. 매수인이 해지해버린 규정. 그렇죠? 근데 요거 지금 우리 아까 앞 페이지로 가보면 조건부 과세 대상 2에 바로에 같은 규정이 있어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계약 배상금 중 대체되어 원천 징수되지 않는 케이스가 매수인이 해지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는 실제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가서 과세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익 금액은 8이 되고요.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없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8이 되고 원천 징수 세액은 원천
없잖아요. 그쵸?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원천 징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심합시다. 이거는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지체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과세방법? 조건부죠. 그리고 총 수익 금액은 이거 얼마야, 금액이? 260? 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받아요? 80%. 그렇죠. 얘는 80%예요. 80%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외워둡시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뭐 50만 원일까? 그리고 원전 증세액은 10만 원, 0.5, 0.1. 이해됐죠? 네. 네.